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200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는 지금 시점이 바로 1월 2일입니다. 1월 1일은 아무래도 또 빨간 날이고, 이제 신정이니까 강의를 쉬었고요. 1월 2일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20강 170페이지 20강 조선 후기 경제와 사회 변화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면은 이제 경제 태동, 근대 태동기죠.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 어떤 데는 근대 태동기로 나오고 어떤 데는 조선 후기로 나오기도 할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근대 태동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1강에서는 근대 태동기의 문화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20강. 자, 조선 후기 사회와 경제. 뭐 요런 부분인데 경제와 사회 변화인데 지금 사회와 경제 변화 거꾸로 쓸게요. 다 썼으니까. 자, 일단 그러면은 경제 변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변화. 경제라는 파트 부분은 역시 세금 내는 문제, 수취제도, 조세, 공납, 역, 요 세 가지 세금 내는 부분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변합니다. 수취제도가 개편을 해요. 수취제도의 개편. 세금 내는 것이 개편되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때가 바로 임진왜란 아닙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임진왜란에다가 정묘호란에다가 병자호란에다가 어쨌든 호란과 외란을 양난이라고 하는데 양난이 일어나고 나서 국가가 아주 초토화되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국토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되고 땅이 막 다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사질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국토가 황폐화되니까 이거 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런 와중에서도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지.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 힘들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 이런 식의 불만이 나오니까 수취제도의 개편이 필요했다. 언제부터 이제 필요성이 일어났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양난 이후에 그 수취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뭐 국토의 황폐와 토지대장 소실, 뭐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제 전쟁 이후에 정신이 없으니까. 자, 그럼 조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가 헷갈리면 전세라고 쓰셔도 돼요. 전세, 토지세입니다. 조세는. 조세, 공납, 역. 이 세 가지 종류의 항상 토지제도가 있었죠. 조세, 공납, 역. 뭐 중국에서는 조용조라고 했었는데 조세는 토지세예요. 땅에 대해서 그 땅에서 내가 경작을 하면 10분의 1을 국가에다가 내는 거죠. 자, 조세는 어떤 식으로 걷었었냐면 세종대왕 때 전분 6등급.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그리고 이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연분 9등. 전분 6등, 연분 9등법에 의해서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까지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경지가 너무 없어진 거야, 전쟁 때. 농경지가 너무 황폐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다 제대로 책정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토지 비옥도가 분명히 척박한 땅인데도 기름지다고 해가지고 더 걷는다던가. 아니 올해는 정말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많이 흉년이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흉년, 완전 흉년이 아니라 조금 덜 흉년식으로 해서 걷는다던가 이것을 책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리가 있는 거예요. 비옥도를 6등급으로 그리고 무슨 풍흉을 9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책정의 비리가 나타났어. 세금을 책정하는데 비리가 나타났다. 그 고을의 수령이나 향리들이 지 마음대로 막 걷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새롭게 나타난 토지제도 바로 영조 때 개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정법. 영정법은 외우기 참 쉬워요. 영조가 만들었거든요. 영정법, 영조.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영정법, 영원히 정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토지제도에 대한 그 액수를 영원히 정했다 해서 영정법.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토지제도, 이 조세가 전세라고 했잖아요. 전세를 전에는 액수가 맨날 바뀌었어. 비옥도에 따라서 흉년에 따라서 그거를 확실히 정해버리는 거, 확정해버리는 거야. 전세를 액수를 정했다.
전세의 정액화라고 그래요. 정액화. 액수를 정했다. 그죠? 음란마귀 끼면 안 돼요. 전세의 정액화.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딱 저 액수를 정했냐면, 토지 1개월당 4두로 고정했어요. 토지 1개월당 4두만 딱 이제 최저만 거둔 거야. 그전에는 4두에서 20두였는데 최저만 걷겠다. 최저 세금만 걷겠다. 그러면 막 백성들이 되게 좋아했겠죠? 처음에는 막 되게 좋아했었어요. 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살 것 같다. 이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모자라니까. 너무 최저만 거두니까 이제 각종 향리들과 이런 수령들과 이런 사또들이 각종 잡세를 또 추가해서 걷게 되죠. 세금을 또 적게 걷게 되니까 각종 잡세, 어떤 잡세를 걷냐면 이제 우리가 운반해주는 비라던가 뭐 운송료라던가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걷기도 했다. 수수료, 운송료 등 이런 잡세도 추가로 결국엔 추가되기도 했다라는 거. 어쨌든 세금은 줄여준 거예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줄여준 겁니다. 영정법으로 개편을 했어요.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이 가장 문제가 또 많았죠. 자, 공납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산물이 뭐 전복이 될 수도 있고, 굴비가 될 수도 있고, 홍시가 될 수도 있고, 꽃감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수많은 과일이라던가 뭐 동물이라던가 너무 다양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싱싱하지가 않다. 다시 바쳐라. 전복이 손바닥만 해야지 너무 작아. 막 이러면서 규격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막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그 지역에 나오지도 않는 물건을 달라고 그런다던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내는 이것이 박납입니다. 다른 지역에다가 사서 낸다. 박납의 폐단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이거 사실 저번 시간에 한 번씩 한 내용이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를 걷는 것도 문제야.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쉽게 상해.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도 문제야. 너무 부피가 커. 그리고 또 저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역시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각종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공납을 굳이 이렇게 직접 거둘 필요가 있냐.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사다 내는데 그냥 쌀로 걷거나 옷감으로 걷거나 화폐로 걷자. 그럼 국가에서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 그것이 유명한 지역에서 사다가 써라. 왜 꼭 우리가 국가의 진상품 막 이런 뭐 굴비나 뭐 홍시나 꽃감이나 그 지역의 특별한 물건 그런 특산물을 꼭 그 물건으로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막 불거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물로 징수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납을 마치 이렇게 세금처럼 쌀이나 화폐, 옷감으로 이제 내게 되는 그런 식의 대동법으로 바꾸게 되죠. 대동법은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시작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행해지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대동법은 이 양반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납을 걷는데 공납이 꼭 전세처럼 돼버린 거예요. 공납이 전세처럼 돼버렸다. 왜냐면 쌀이나 화폐로 걷어버리니까 전세랑 내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쌀이나 실제 배라고 하는데 뭐 삼배 이런 거, 옷감, 화폐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법을 걷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선의청에서 걷었습니다. 선의청에서 이것을 다 쌀이나 옷감이나 화폐를 싹 선의청에서 받아. 그 다음에 선의청에서 이것을 수거한 다음에 선의청에 납부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누가 이거를 이제 막 사고팔고 하냐면 공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공인.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사람은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사들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인이 되게 국가에서 큰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물건을 사들이잖아요. 그럼 공인이 그 물건을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또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공인이 나중에 도고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고라는 건 이게 독점 상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되게 큰 상단을 가지고 있는 독점 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개성의 송상, 뭐 이렇게 인삼을 다루는 개성의 송상이라던가 일본 물건을 다루는 저기
동네의 내상이라던가 또 신의주 쪽 의주의 만상이라던가 청나라 무역을 다루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공인이 결국 나중에 도고로 성장을 해요. 이러면서 이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공인이 나타나고 독점상인이 나타나고 뭔가 사고 파는 그런 문화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뭔가 이런 공인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공인한테 팔기 위해서 과일을 판매한다던가 뭔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품 화폐 경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품화되는 작물을 키우게 되는 거야. 상품 작물. 뭐 쌀도 물론 화폐처럼 사용하니까 쌀도 많이 농사를 짓겠지만 뭐 고구마, 감자,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과 뭐 이런 거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한 그런 과일들 그런 거를 많이 키우게 됐다라는 거죠. 좀 상업적인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왜 양반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걷었냐면 집집마다 걷었어요. 근데 집집마다 걷으면은 억울하죠. 가난한 집도 똑같이 걷고 양반 되게 잘 사는 양반도 똑같이 걷었어. 집집마다 가호마다 걷었어. 그럼 가난한 사람은 너도 뭐 가난한 사람도 전복 10개 양반도 전복 10개 이러면 억울하잖아. 양반은 그냥 껌으로 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전복 10개를 사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사야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빈부격차 차이를 반영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토지라는 거죠. 토지 결수에 따라 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냈어요. 그럼 토지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대동법에 의해서 안 내도 되는 거야, 공납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백성들이 매우 좋아했고 양반들은 이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10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를 토지 결수에 따라서 걷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법이었다라는 거죠. 토지 결수.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공납을 많이 내라. 이것이 진정한 세금의 의미죠. 요즘에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것에 따라서 이제 더 추가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 추징세? 막 이래가지고 돈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공납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역으로 넘어갑시다. 역은 국가에다가 요역이나 군역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임진왜란 그전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군역을 지는 것이 가서 맨날 막일만 하고, 막노동처럼, 막노동만 하는 군역의 요역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맨날 일만 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요. 기피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서 내고 대립 아니면은 군포를 그냥 내가 쌀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내면 그러면 국가에서 그러면 다른 직업군인을 사서 써라 이런 식으로 반군수포제 군포를 내가지고 내가 군역의 의무를 그냥 안 하는 거죠. 돈으로 때우는 거죠. 돈으로 때우고 사람으로 때우고 이러면서 저는 군역 기피 현상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 전쟁이 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직업군인을 뽑자. 이런 식으로 직업군인으로 아예 바뀌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냥 군포를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포를 내는데 그 군포가 너무 적된다. 많다고 해서 줄여준 게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이게 군역법이면 외우기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균역법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균역법이 영조인데 미쳤나봐. 이거를 잘못 썼어. 내가 영정법 영조 이러면서 신나게 또 영조라서 죄송해요 여러분. 인조입니다. 인조. 영정법 영조라고 외우기 쉽다고 막 학생들 그랬었는데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영정법이 인조고 영조가 균역법이에요. 내가 왜 이걸 영조라고 말했을까?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가 봐. 영정법은 인조입니다. 인조. 자, 영조가 균역법이 영조가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거예요. 중요합니다. 군포를 그전에는 군포를 1년에 2필을 내게 했는데 이것도 많다 해서 1필로 줄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군포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원래 2필 걷던 거 1필로 걷으니까 반이 줄어들잖아요. 그거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이제 떼었냐면 결작이라던가 토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군포를 걷는다던가 그리고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라는 건
명예군인직을 주는 거예요. 양반이라든지 잘 사는 그런 높은 관직의 양반들에게 명예군인 관직 같은 걸 주면서 또 세금을 걷는다던가. 그리고 뭐 각종 잡세들. 잡세는 따로 적지 않을게요. 뭐 소금 만드는 사람에게는 뭐 염세, 뭐 선박을 모는 사람에게는 선박세,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물고기 잡고 이런 어업을 하는 사람은 어장세, 이런 것들의 각종 잡세 등을 걷어서 이거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죠. 정말 내야 될 사람에게 내게 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어장세, 선박세, 이렇게 뱃사공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군포를 징수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신량 역천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군포를 낼 이유가 없었어. 원래는 힘든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임진왜란, 뭐 정묘란, 양난 이후에는 소고군 체제라고 해가지고 양반이나 노비들도 원래 그 군대에 이제 속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군포도 원래는 양반은 안 냈었는데 이런 식의 선무군관포라고 해가지고 명예관직을 주면서 양반에게도 걷고, 그리고 이런 어업 활동을 하는 어부에게도 걷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걷게 됩니다. 그러다 아주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는, 근현대사 때 배우겠지만 흥선대원군 때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돼요. 아주 나중에는. 그러다 양반들이 막 불만을 사고 막 그러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군포를 줄여준 게 균여법입니다. 그래서 조세는 영정법, 액수를 영원히 정해놨다. 인조 때입니다. 필기 잘못 썼어요. 예. 왜 영조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균여법이 영조인데 가끔 저도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자, 영정법 인조고 전세를 정해버렸다. 1개월당 4도로. 하지만 각종 잡세를 추가로 받았고, 자, 공납은 이제 막 박람회 폐단, 다른 지역 사다 내고, 그리고 수납의 문제, 운반 저장 문제가 나타나니까 광해군 때 대동법으로 바꿔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공납을 전세처럼 쌀이나 옷감이나 화폐를 징수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걷어서, 선해청에서 걷어서 이거를 막 물건을 사는 사람들, 공인이 나타나게 되고, 얘가 나중에 도고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 자, 도고는 독점상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 도고로 성장. 자, 근데 균여법은 군포를 줄여준 거. 결자, 선무군관포, 잡세, 뭐 어장세, 염세, 어염세,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뭐 선박세 등등등으로 더 걷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여법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능검 준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완벽하게 자기 거로 만들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70쪽, 171쪽 내용을 모두 다 설명을 했어요. 교재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재에 잘 써있기 때문에 교재 한번 싹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171페이지 서민경제의 발전, 요거는 따로 필기하지 않고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서민경제의 발전 171페이지 내용. 자, 농민경제가 어떻게 발달을 했느냐, 이런 거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농민의 생활, 수출제도의 개혁으로 부담이 약간 감소되었지만 사실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았다. 왜? 농민들에게 땅이 없어.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농민들의 대응책은 이제 진전, 황무지를 개간했다라는 거야. 진전은 황무지를 얘기하고요. 농기구와 시비법을 좀 개량을 하고 영농기술을 개량하였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세요. 니은 영농기술 개량. 여기 별표. 자, 논농사는 어떻게 좀 개량이 됐냐면 직파법. 그냥 씨를 논에다가 바로 뿌린 거야. 그러면 어떤 애는 잘 자라지만 어떤 애들은 비실비실 빨리 다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거기에 막 민들레 씨도 날아오고 여기저기 씨들이 날아와가지고 잡초가 막 생겨. 영양분을 뺏겨. 그래서 더 죽어 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확량이 50%도 안 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게 바로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법은 모판에다가 미리 종자를 심어. 그래서 좀 들성 부른 떡잎 있잖아요. 정말 잘 자라는 애. 걔네들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걔네들이 쭉쭉쭉쭉 영양분을 이제 안 죽을 때까지 쭉쭉 나올 때까지 이제 그런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일손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모를 옮겨 심으니까 그 뒤로는 잘 자라.
그래서 모내기법이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모내기법이 아주 한두 명의 적은 일손으로 넓은 땅을 경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작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넓은 광자로 해가지고 광작. 그 다음에 밭농사. 밭농사 보면은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겠다. 밭농사는 어떤 거냐면 농종법, 견종법 요거 헷갈리는 학생들 많아요. 농종법, 경종법은 농종법은요. 일단 일항과 고랑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일항이에요. 튀어나온 게 일항이고 고여있는 게 고랑이에요. 일항에다가 씨 뿌리는 게 농종법입니다. 헷갈릴 것 같으면 옆에다 그려놓으세요. 일항에다가 씨 뿌리는 게 농종법. 농종법에 유리한 작물이 있어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는 이렇게 도톰한 데다가 해야지만 영양이 많이 이렇게 좀 흡수가 되고 좀 건조한 데도 잘 자라는 건 농종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견종법은 고랑에다가 하는 거, 여기다가 하는 게 견종법인데 견종법은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보리 같은 거. 겨울에 키우는 작물, 견종법. 겨울에 키우는 작물의 견종법이 왜 유리하냐면 겨울엔 비가 잘 안 오잖아. 근데 이렇게 고랑은 좀 어느 정도 영양분들이 이렇게 좀 고이죠. 그래서 영양분들이 좀 고이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겨울철 북서개철 붕도 막아주는 거야. 따뜻해. 안으로 좀 들어가서. 그게 잘 자라. 그래서 보리 같은 건 이렇게 키우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농종법과 경종법, 밭농사 이 두 가지 때문에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났다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높은 데다가 일항에다 하면 농종법, 고인 데다가 하면 견종법. 자, 그 다음에 모내기법의 전국적 보급. 그래서 이제 제초 노동력, 잡초 제거, 광작이 유행했다. 밑에 써 있네요. 보리의 재배도 늘어났다. 왜냐하면 모내기법에 의해서 그 모판에서 옮기기 때 바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는 그 땅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보리를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지. 보리는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벼와 보리의 재배가 늘어나서 그때 배고픈 줄임배를 보리밥으로 채울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법의 전국적 보급까지 했고, 아까 공인이 등장하면서 도구가 나타나고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는 얘기 했었죠. 그게 또 여기 나옵니다. 상품 작물,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자, 쌀, 면화, 옷 만드는 그런 목화, 그리고 채소, 담배, 약초, 생강, 모시, 고구마. 모시는 모시옷 만드는 거, 생강은 이제 아시죠? 마늘이나 생강. 각종 이제 한약방에다 팔 수 있는 약초,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시장에다 갖다 팔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밭농사를 많이 짓기 시작했어. 쌀은 화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많이 하는 거고, 쌀의 상품화 현상이 발생했다. 쌀의 상품화 현상은 무슨 의미냐면 쌀은 원래 먹고 사는 식량이었어. 근데 상품화 현상이 된다는 건 쌀을 화폐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을 논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쌀 농사가 가장 돈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이제 소작쟁이가 활발하다. 이건 뭐냐면 이때 당시가 거의 다 지주전호제였어요. 지주전호제. 양반이 지주가 되고 넓은 땅을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땅이 없는 농민들, 소작농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런데 억울한 게 절반을 내야 돼. 소작농은 2분의 1을 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소작지의 영구경작을 보장해라. 아니, 왜냐면, 농사 못 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르지 말고 영구적으로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거라던가. 소작권의 매매 양도. 그리고 소작료의 정액화와 타조법, 도조법은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정하면 될까? 그전에는 무조건 타조법 퍼센트 2분의 1을 냈었어요. 2분의 1을 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만큼 또 절반을 내니까 억울하잖아. 그런데 도조법은 뭐냐면 별표에 놓고 도조법은 액수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액수를 딱 정해놨어. 올해 무조건 2가마를 내야 된다.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가마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럼 7가마가 내 거가 되니까 더 능률이 늘어나겠죠. 그게 도조법이에요.
액수를 정해놓는다. 정액화. 그전에는 비율을 정했다면 이건 액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급납화, 아예 나중에는 화폐로 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도전법. 급납화는 화폐라고 써놓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농민이 점점점 좀 남겨먹는 액수가 생기면서 조금 생활이 좀 편해지고 지위와 소득이 향상됐다. 자, 농민층의 분화. 자, 조세부담 증가로 망하는 사람은 되게 망하고 잘 사는 농민들도 생겼다라는 거야. 조세부담 증가로 고리대, 이런 이자 같은 게 나타나고, 광작의 유행으로 지주의 소작지를 자기 걸로 회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주한테 뺏겼었는데 그것을 다 갚아가지고 이제 뺏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이고 잠깐만, 좀 올리자. 자, 그리고 결과 소수의 부유한 농민, 다수의 빈농으로 분화되었다. 소수의 분농층이 나타났다. 자, 어려운 빈농, 가난한 농민은 농촌을 이탈해서 이제 세금 내기 힘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상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막 품팔이꾼, 막노동꾼이 되기도 하고, 광산과 포구 같은 데서 짐 옮기는 그런 임노동자가 말 그대로 품팔이꾼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농민층이 가난한 농민, 부유한 농민으로 나눠졌다라는 거. 모내기법의 유행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172페이지도 수공업에 대한 부분인데 따로 필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공무원 한국사 부분에서 이 부분 다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근대태동기의 근대태동기의 경제, 그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민용수공업이 발달. 이제 수공업이라는 건 손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전에는 관영수공업이라고 해서 국가 공장 안에 이제 등록이 된 그런 장인들, 그런 사람들의 일부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 대동법 때문에 이제 이런 뭔가 국가의 필요 물품이 많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공업을 해가지고 갖다가 팔 곳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동법 이후에 관수품, 국가에서 필요한 관수품이 많이 늘어났고, 도시의 인구도 늘어나서 시장이 발달하고, 그래서 뭔가 갖다가 팔 수 있었다라는 거야. 상품 화폐 경제 발달. 그리고 금난정권 폐지, 그 줄치고 정조 때입니다. 신해통공이라고 써놓으세요. 신해통공 정조. 그러면서 이제 금난정권이 폐지되니까 아무나 자기 물건을 이렇게 돗자리 칼고 팔아도 되는 거야. 난전이 가능해졌어. 그러니까 수공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 민간 수공업자들이 장인세를 따로 납부하면 수공업품을 이렇게 팔아도 됐었다. 훨씬 더 우수한 물건들이 나타났고, 농촌 수공업 변화도 자급자족 체제였어. 원래 스스로 막 집신 만들어서 막 쓰고, 뭐 지게가 필요하면 본인이 만들고, 이런 자급자족에서 이제는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집신 잘 만드는 집신장인이 집신을 팔고, 지게를 잘 만드는 사람은 지게를 팔고, 돈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용 전문적 수공업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 생산 방식도 17세기에는 수공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선대제 수공업 동그라미 해주고, 이거를 외국에서는 이제 매뉴팩처라고 하는데, 미리 자본을 지원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본인의 자본으로 물건을 만들면 자본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주 조금밖에 만들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자본을 받아서 이게 재료를 많이 산 다음에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지푸라기를 엄청 많이 구해가지고 이제 그걸 싼 가격에 사서 집신을 엄청 많이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선대지 수공업이 나오고, 이제 18세기에는 독립수공업자가 나타났다. 이제 돈을 좀 꽤 벌어서 본인 자본으로 수공업자가 됐다라는 거죠. 선대제 수공업은 돈 많은 자본가에게 돈을 미리 지원받는 거고, 독립수공업은 본인 돈으로 이제 수공업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광산이죠. 자, 민영광산이 늘어났다. 민영광산은 이렇게 채굴하는 거, 막 금이나 은이나 이런 철광석을 채굴하는 것도 개인이 이제 채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전에는 국가에서 채굴을 하다가, 자, 17세기 중엽 정부가 민간인의 광산 채굴을 허용하는 대신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세금.
그래서 이때 그 광산이 유행했던 게 이제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민요 수공업 발달 때문에 광물의 수요가 급증했다. 철광석 같은 거, 뭐 이렇게 칼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또 청나라랑 무역을 하다 보니까 청나라의 화폐가 은이어서 은이 많이 필요했다. 은 수요가 늘어났다. 자, 그래서 결국 물주와 덕대의 분업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물주와 덕대 동그라미 하세요. 덕대는요, 이제 광산업을 하는 우두머리입니다. 대규모 광산업자예요. 물주는 말 그대로 그 금액을 대는 사람이 물주입니다. 우리 물주란 말 많이 쓰죠. 덕대는 대규모 광산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덕대. 그러면서 이제 좀 대규모의 광산업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몰래 채굴하는, 잠체도 성행했다 나오는데, 잠체는 얌체 같다라고 외워주면 좋아요. 잠체, 몰래 채굴한다. 우리가 잠복근무라고 하죠. 몰래 이렇게 딱 숨어있는 거, 그리고 채굴한다. 몰래 채굴한다. 몰래 채굴하는 불법적 광산, 밤에 몰래 막 채굴하는 거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민영광산도 유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격제의 발달, 여기 부분 보기 전에 지도 보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지도 보고 막 설명할 텐데, 교재 있으니까 교재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173페이지에 있는 지도에 나옵니다. 자, 요 부분 보시면 이제 개성의 송상, 뭐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나오죠? 그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의주, 지금의 신의주 부분 만상, 누구랑 교류할까요? 청나라랑 교류하겠죠. 그래서 만상에다가 화살표, 청나라로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를 청 쪽으로 해놓고 청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평양의 유상. 유상은 의주의 만상과 개성의 송상을 왔다 갔다 연결해주는 중개업을 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의 송상. 자, 송상 동그라미 해놓고 개성 쪽인데, 인삼. 주로 인삼을 다뤘죠. 우리나라 하면 인삼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동래 내상은 일본 물건을 주로 다뤄요. 그런데 청나라와 일본이 모두 다 우리나라 인삼을 원해요. 그러면은 개성의 송상은 의주에 가가지고 인삼 팔고, 그러면서 청나라 물건 몇 개 가져와. 그리고 또 이제 동래 내상에 가가지고, 인삼 넘기면서, 이 청나라 물건 몇 개 좀 갖고 왔는데? 이러면서 또 청나라 물건을 넘겨. 그리고 또 이제 내상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일본 물건들을 또 가지고 한성으로 와. 이런 식으로 좀 송상이 왔다 갔다 중개가 많이 됐어. 솔직히 의주에서 동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잖아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얻기 어려운 그런 물건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해줬다라는 거죠. 송상이 제일 상단이 컸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라는 거. 인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무역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책문 후시 개시라고 써 있잖아요. 후시 개시. 후시는 뒤에서 이제 사적으로 하는 거고, 개시가 공무역입니다. 개시는 공무역이라고 써놓고, 후시는 사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시, 후시, 공무역, 사무역 다 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개시, 공무역. 여기 외관도 개시, 후시, 공무역, 사무역 다 했다라는 거. 그 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지도를 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요 사상에 관한 부분은 교재 보면서 빨리 스피드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상의 대두, 개인상인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상의 대두. 자, 농업 및 수공업 발달. 자, 농업 및 수공업의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돈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상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장료의 급납화,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필요한 사람들, 물건의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 농민층이 이제 가난한 농민도 생기고 부유한 농민도 생기고 망한 농민들이 상인이 되기도 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팔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금난 정권의 폐지, 정조 때 신해통공. 아까 제가 써놓으라고 했던 거 또 나오네요. 신해통공 때문에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상이 엄청나게 성공하게 되죠. 사상, 자유상이 나타난 거죠.
자, 이 자유상인 사상의 활동, 17세기부터 공인이 상업활동을 주도하고 이들이 도구로 성장하기도 하고 개인 상인들이 활동을 하게 됐다. 사상의 활동, 개성, 평양, 의주, 동래. 아까 그 사상들, 만상, 뭐 내상, 송상 이런 거 나왔었죠, 사상. 자, 그 중에 송상, 별표, 송상, 개성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성의 송상, 별표, 송방이라는 자신들의 상단의 그런 이런 뭐랄까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대리점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인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무역도 했다. 왜 중개무역을 했냐면 청나라 갔다가 일본 갔다 왔다 갔다 중개무역했다. 그 다음에 경강상인은 이제 뱃사공들, 배로 주로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가지고 선상, 배를 가지고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수업, 뭐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옮겨주고 그리고 배도 만들기도 하고 경강상인은 이제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송업. 그 다음에 의주에는 만상, 만상에는 청나라, 대청무역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만상에다가는 청, 유상은 왔다 갔다 중개무역, 내상은 일본과 거래했던 사람이죠. 사상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장시의 발달, 이제 오일장 막 이런 식의 장시가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장시가 15세기에는 남부지방에만 나타나다가 이제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전국에 천여 곳이나 이런 시장들이 큰 시장들이 생겼어요. 대부분 5일장으로 정착하였다. 5일 동안 여는 그런 장시가 나타났고 일부는 아예 상설시장이 되기도 했어. 상설시장은 맨날 열려있는 시장이에요. 그 시장들이 아직도 좀 유명한 시장들이 남아있죠. 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뭐 이런 거. 자, 주요 장시 송파장, 강경장, 원상장, 마산장 등등등등이 있다. 보부상 별표해 주시고, 보부상은 이제 5일장이 열리면 잠시 열었다가 이제 닫고 열었다 닫고 5일장 열었을 때만 그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물건의 유통들,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신발 꽃신을 구하고 싶다, 예쁜 비녀를 구하고 싶다, 화장품을 구하고 싶다 할 때 그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유통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계란이 왔어요. 뭐 이렇게 종치면서 두부가 왔어요. 뭐 아주머니들 뭐 총각이 파는 야채가 왔어요. 뭐 이렇게 채소가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트럭 장수, 그런 거랑 비슷한 보부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보찜, 부상은 등짐인데 보와 부가 합쳐져서 보부상. 보부상단을 조직했다. 그래서 보부상 동그라미 해놓고 중요합니다. 전국 유통을 맡은 사람들이죠. 지방장시 연결.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 그래서 말 그대로 지게에다가 진짜 필요한 물건도 다 갖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아주 소규모. 예전엔 트럭이 없으니까 트럭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부상이 지방 장시를 연결해줬다. 전국 유통을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보부상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구에서의 상업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얍. 자, 포구에서의 상업활동. 자, 포구는요, 항구입니다. 이제 거기에 배가 이렇게 배가 다는 그런 포구. 자, 쇠고기나 곡식이나 소장료를 운송하는 하나의 기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18세기에는 상업의 중심지가 됐어요. 왜냐면 필요한 물건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그 배를 타러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의 시장처럼 핫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 거기서 상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의 거래 규모보다 훨씬 크다.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청나라 물건이 인천으로 들어왔어. 그럼 인천에서 청나라 물건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고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돈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지금도 인천에서는 수많은 거래를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막 자동차도 팔기도 하고, 그 인천 가면 인천항에 이렇게 막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막 쫙 이렇게 실어놓고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놓고 그러거든요. 자, 선상, 객주, 여각.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배가 들이다니는 그런 포구에서 선상은 선박을 이용한 상업활동. 그러니까 선상, 말 그대로 배를 가지고 있는 상인이고, 객주와 여각이 중요합니다. 선상은 배선자니까 배랑 선장, 배를 이제 운용하는 그런 상인들, 경강상인을 얘기하는 거고, 객주와 여각은 무슨 물건이 이제 들어왔어. 청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왔으면은 그 물건을 보관해 줘야 되죠.
또 그 물건을 유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살 때 청나라의 화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화폐로 바꿔준다던가, 청나라 상인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화폐로 환전을 해주고, 우리나라 사람이 청나라 사람에게 물건을 사서 은을 지불해야 될 때는 은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금융업, 화폐를 바꿔주는 이런 업무도 하고,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왔을 때 숙식 제공도 해주고, 여관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런 거를 하는 게 객주와 여각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객주와 여각. 본인이 아예 객주라는 걸 만들어서 큰 여관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엄청나게 위세가 등등하고 돈을 잘 벌고, 거기서 화폐도 바꿔주고, 거기 창고가 있어가지고 물건도 이렇게 맡아주는 그런 객주들,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객주와 여각은 포구에서 중개, 보관, 숙박을 하는 사람들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 그래서 포구에서 상업활동이 활발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대청무역, 대일무역 지금 다 설명한 거니까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교재 보고 넘어갑시다. 자, 대청무역 만상에 했던 거죠. 자, 대청무역은 무역의 형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공무역과 상무역 설명했죠. 뭐를 수입했느냐? 비단만 동그라미 해놓고, 수출은 역시 은, 종이, 무명, 인삼 같은 거 수출했죠. 수입, 수출. 그 다음에 이제 대일무역, 기후약조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무역을 했는데, 자, 무역 형태는 외관 개시, 주로 이제 개시도 하고 후시도 했고, 청과 일본 사이에 중개무역도 했고, 교역품은 우리가 들어온 거는 은 같은 거, 은이나 황이나 후추 같은 좀 외국 아라비아에서 온 거 같은 게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인삼을 주로 수출했다. 무역상에는 유상, 만상, 내상, 송상 다 설명드린 거예요. 만상은 청, 내상은 일본, 송상은 이제 왔다 갔다 중개무역, 그리고 유상도 역시 중간에서 중개를 많이 했는데 송상이 중개를 특히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폐 유통도 별거 없어요. 빨리 프린트래. 교재 보고 빨리 진도 나가볼게요. 자, 화폐를 유통하자라고 하긴 막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교재에다가 이렇게 몇 개 좀 필기를 합시다. 원래는 조선통보라는 게 순서대로 조선통보, 조선 초기에 만들었었어요. 조선 초기. 하지만 실패했어요. 유통 실패 초기.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나오지만 교재 그림에 상평통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상평통보를 이제 18세기 이후에 이제 유통을 하는데, 이때부터 상평통보는 널리 사용을 하게 돼. 그 다음에가 이제 당백전. 당백전은 완전 조선 후기 아주 근현대사쯤에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조선시대는 조선통보, 상평통보, 당백전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점점점 소장료를 화폐로 내게 되면서 인조 때 동전을 만들게 됐다. 상평통보 인조.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조 때 인조 동그라미 동전을 주조했다. 그래서 이제 상평통보. 자, 화폐의 기능 변화, 유통의 수단에서 점점 재산 출정 수단으로 변화되는 거야. 화폐가 안 도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화폐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다가 현금 막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산 축적 수단으로 돈을 안 쓰고 쟁겨놓으니까 나중에는 동전이 부족하게 돼. 전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황 별표해놓고 동전 부족 현상도 나타났고, 결국 실학자들은 아예 화폐 만들지 말자, 패전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교재 밑에 내려오면 상평통보 그림 보이시죠? 이 근처에다가 조선통보, 상평통보, 당백전 이런 순서로 화폐 사용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대 태동기 사회 문화가 진도 나갈 게 엄청 많아요. 174쪽 보시죠. 자, 그럼 근대 태동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는 이제 경제에 대한 내용, 상업이 어떻게 발달을 했고 뭐 그런 내용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근대 태동기의 사회 변화. 바로 근대태동기면 이제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태동기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 중에서
바로 신분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먼저 신분제의 변화. 자, 신분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전에는 이런 피라미드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역피라미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역피라미드. 양반이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 밑에가 상민. 그리고 요 상민에 해당되는 이제 양반 상민인데 이 상민에 있는 이 중간에 있었던 중인층들도 소청운동이라든지 이제 뭔가 좀 높은 청묘직에 올라가려고 하는 양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신분제 변화 운동에 대한 흐름 그런 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분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느냐. 양반층이 그전에는 그냥 양반이면 다 양반이었는데 이제 양반도 그냥 양반이 아니야. 정말 잘 나가는 양반이 있고 완전 몰락한 양반이 생겨요. 왜? 뭐 때문에? 붕당 때문에. 붕당이 변질하게 되면서 정권을 잡은 붕당이 생기고 쫓겨난 쩌리 같은 붕당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 남인이 쫓겨나게 되고 뭐 노론이 정권을 잡으면 소론이 쫓겨나게 되고 이러면서 쫓겨나게 되는 양반들은 지방에서 겨우겨우 막 가시 막 찢어지고 맨날 책만 읽는데 먹을 건 없고 오히려 더 분홍층보다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런 애들은 완전 몰락 양반, 잔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반층이 분화된다. 그래서 뭐 세 개로 분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권반, 그리고 잔반, 향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권반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쟁취한, 권력을 독점한 그런 애들이 권반이고요. 잔반은 말 그대로 몰락한 거예요. 막 허생전 보면 허생이 막 맨날 굶으면서 책만 읽고 꼴의 양반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막 이제 부인이 돈 좀 벌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그래 내가 벌게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매점매석으로 돈 버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향반 같은 경우에는 겨우겨우 그 고을에서만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고을에서만 영향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 고을에서만 유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존경해주고 그 정도로 그나마 그 고을에서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양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반층이 이제 분화가 돼요. 그리고 점점점 기존의 양반 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돼. 어떻게 증가하냐면 상민에서 양반으로 가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명첩. 공명첩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네모난 여기 뭐 땡땡땡 무슨 관직 이렇게 이름 써놓고 관직은 뭐뭐다 이렇게 써있으면 이 땡땡땡의 이름만 쓰면 되는 거야. 돈을 주면 공명첩을 파는 거죠. 관직을 사고 파는 게 남발했다. 그리고 이제 족보를 위조해. 내가 그냥 상민이야. 그냥 농민인데 내가 돈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양반의 족보를 이제 망해가는 양반의 족보를 내가 사버리는 거야. 그 양반의 족보를. 내가 그 양반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이 되기도 하고. 근데 원래 잘 살았던 사람보다 졸부, 갑자기 잘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사는 티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필요한 거예요. 명품으로 도배해야 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족보를 위조한 양반들이 하는 짓이 더해. 상민들한테.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이 됐기 때문에 나 무시하지 말라고 더 양반 행사를 하고 다닙니다. 막 그렇게 양반 걸음을 하고 다니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납속도 있었습니다. 납속책은 이제 오히려 노비들이 많이 쓰기도 했었지만 이제 역시 그 기부금식으로 이게 돈을 많이 주면은 이제 다 관직을 올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주로 이제 납속책은 이제 노비들이 이제 해방 자유인이 된다든지 그래서 납속 공명 족보 위조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양반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양반이 되는 그런 방법은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색깔 펜으로 중간계층에 대한 내용도 한번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계층. 자, 중간계층도 억울해. 애매하잖아.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고 중간에 껴가지고. 하지만 얘네들이 또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능력도 있으니까 억울하다. 우리도 양반처럼 높은 관직에 올려달라라는 억울하다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신분 상승하고 싶다. 신분 상승 운동을 하게 되죠. 중간에서 껴서 애매하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서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인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없었어. 예를 들어 청유직이라던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런 데 올라가지도 못했어.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집단으로 통청운동을 합니다. 우리들도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해줘라, 청요직에 오르게 해줘라. 이제 통청운동을 한 결과 이제 정조 때는 얘네들이 규장각에 있는 검서관으로 꽤 높은 관직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래서 서울들도 억울하다고 통청운동을 했다라는 거. 중급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인들. 중인들은 주로 어디에 해당하냐면 기술관, 향리, 뭐 서리 이런 식으로 좀 외국어를 잘한다던가 의술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내의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인이에요. 되게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좀, 양반한테 좀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 뭔가 재산도 꽤 있고 축적된 재산도 있고 뭔가 약간 이런 실무 경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얘네들도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중인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들도 높은 관직으로 올려줘라, 대규모 소청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인들과 서울들도 억울하다고 막 소청운동하지, 상민들은 양반이 되지, 어때 신분제도가 막 흔들리는 거죠. 신분제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조선 후기 때. 그래도 노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노비들도 아유, 우리들은 왜 이렇게 천하게 살아야 돼? 왜 우리들은 왜 그런 양반들한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인한테 예속돼서 살아야 되냐,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노비들도 해방 운동을 하게 돼요. 노비들도 해방되려고 하고, 노비들이 해방할 수 있었던 뭐 이제 루트는 군공. 임진왜란때 군공을 세우면은 노비로부터 해방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해방된 예가 많아요. 그리고 납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속,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노비값을 지불하면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도망이죠. 추노. 도망가면 이제 잡히면 이제 추노 낙인이 찍혀요. 그러다가 이제 공노비는 언제 해방을 하게 되냐면, 이제 공노비는 순조 때 해방되게 되고, 그리고 사노비, 막 언년이 뭐 집에서 이제 막 마당쇠 맨날 막 마당 쓸고 이런 애들은, 사노비는 언제 해방이 되냐면 갑오개혁 때 해방됩니다.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 신분제를 폐지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노비 해방했을 때 그때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을까? 이어졌겠지. 나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없는데 되게 노비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어서 기사로 일한다던가 가정부로 일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집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노비로 컸기 때문에 이 집안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비가 해방되는 부분 내용 이런 거 있고, 공노비, 순조, 사노비 해방은 가보게요. 요거 시기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제가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요런 세 가지. 양반이 분화되고 양반 수가 늘어나고 양반이 될 수 있는 루트는 요렇게 됐고, 중간계층 서울 중인 억울하다고 소청운동, 그리고 노비들도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결국에는 순조와 가보게역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방되었다. 그런 내용이 174쪽에 쭉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174쪽의 나머지 내용들은 교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노비 해방까지 설명드렸고요. 가족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건 그냥 교재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족제도가 이제 점점 성리학적으로 좀 많이 바뀐다,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전기에는 고려 때랑 비슷합니다. 부계와 모계와 함께 영향을 끼치는 가족제도였는데, 후기에는 부계 중심, 가부장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부장적인 제도로 바뀌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체적으로 표로 거기에 이제 쓸어놨어요. 가족제도의 변화. 요거 별표해 놓으시고, 자, 봅시다. 야. 자, 조선 전기에는요, 고려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인 후에 남자가 원래 여자 집에서 살았었어요. 대리사위제처럼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이제 동일하게, 만약에 이제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n분의 1로 나눴어요. n분의 1로 남녀 똑같이. 그리고 이제 대를 잇는 자식에게 조금 더 주는 식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 제사는 딸이던 여자든이 뭐야? 딸이던 아들이던 돌아가면서 그냥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거나 그랬어. 딸도 제사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으로 아들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장자 중심, 아들 중심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바뀌죠. 혼인 후에 남자 집에서 생활합니다. 친형제도라고도 하고 시집살이를 하게 되죠. 장남이 제사를 지내요. 장자 중심. 그러면서 그 재산도 장남에게 다 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장남에게 줘요. 재상 상속은 적장자 우선, 장자 우선. 딸 안 줘.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려. 심지어는 씨바지를 들여서 아들을 낳는다던가. 아들이 결국은 고자인 게 밝혀졌어. 그러면 시내리를 드려. 그래서 며느리한테 몰래 시내리를 받아가지고 남자가 며느리를 임신시킨 다음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어. 이렇게 뭐 밧줄을 주고 목매어 따라 죽어라 이렇게 한다던가 조용히 사라져라 한다던가 막 이런 어이없는 이런 플레이가 진짜 생겨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북의 위주의 족보 작성, 동성마을식으로 이제 점점 조선 후기에 정말 이제 약간 씹선비스러운 나라가 되죠. 이때부터 이제 조선이 약간 좀 너무 남성 중심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종중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능력보다는 가문이 중요시됐다라는 소리예요. 가문이 중요시됐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나 보수적이고 이제 이런 붕당도 어떠한 가문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175쪽 보면은 막 연료를 중요시한다던가 이런 웃긴 일이 벌어지는데 성리학적 질서를 위해서 이제 삼강오륜 이런 거를 막 삼강행철도를 중요시하면서요. 효와 정절, 과부의 재가금지, 연려문을 막 세운다던가. 연려문도 임진왜란 이후에 남편이 죽은 과부가 너무 많아지니까 연료문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을 따라 죽은 사람만 줘요. 죽어야 돼. 남편을 따라 죽든지 이제 뭐 낭떠러지에 따라 죽든지 어쨌든 죽어야지만 연료문을 막 세워줘. 자, 그 다음 혼인풍습으로 넘어가면 원칙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지만 남자에게 처벌 허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축척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였다. 부인과 첩을 차별하긴 했다. 그것은 첩의 자식은 서얼이다 해가지고 차별하는 그 부분가 있었다라는 거. 서얼은 이제 높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어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고 상속권도 당연히 차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향촌 질서의 변화 이 부분도 그냥 교재 보면서 할게요. 원래 이 막판에 진도 나갈 게 많습니다. 자, 향촌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향반, 잔반 다 설명했으니까요. 자, 분홍충이 나타났다라는 거. 부유한 농민. 양반 중에서도 잔반이 나타나면서 노동자, 품팔이꾼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층의 동양, 촌락단이 그러면서 이제 막 몰락양반이 나타나니까 이 권반들은 더욱더 양반은 우리는 그 니네 같은 양반하고 달라. 우리는 다른 양반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가문을 중요시하고 최씨마을 뭐 이씨마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런 동족촌도 만들고 막 족보 같은 거 막 기록하는 족보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촌락당의 동약실시 이런 족보를 작성하고 동족마을 만들고 서원이나 사후 같은 걸 만들었다. 서원은 이제 그런 도산서원 같은 게 교육기관이고요. 사후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능이 더욱 강한 게 사후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그런 내력, 그 집안에 정말 잘 나간 사람들 같은 거, 사람들의 위패를 모시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사당, 그런 거 사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리짝이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요걸 보고도 잔반의 생활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분홍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행색이, 엄마 아빠의 행색이 양반이에요. 근데 자식은 뒤에서 글 공부를 하죠. 근데 지금 엄마 아빠 뭐하고 있어요? 빡세게 지금 집에서 부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잔반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빡세게 일해서 지금 족보를 산 분홍충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거의 잔반으로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식은 글 공부를 시키고 가지고 이제 하지만 왠지 요즘 생활과 다르지 않네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자식은 꼭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공명첩 사진 봐주시고. 자, 그럼 밑에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농민층의 분화도 이미 다 설명한 건데 스피드하게 쭉 한번 훑고 가죠. 자, 농민층의 분화.
자, 농민층의 문화도 여기다 놓고 볼게요. 자, 양난 후에 신분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사회 분위기가 나타났다. 납속제, 공명적, 향식, 매매 등으로 신분이 상승했다. 밑에 즉 향회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증제 협력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권위가 높아졌다라는 거. 수령들하고 이렇게 딱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제 향촌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다수의 빈농들, 아주 많은 되게 가난한 농민들은 품팔이꾼, 임노동자로 전락했다. 임노동자는 말 그대로 노가다, 성쌓기, 도로봉사를 했고 품팔이꾼이 되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바로 176페이지입니다. 관건의 강화. 관건의 강화는요, 말이 어려운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구향과 신향의 다툼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그전에는 이제 수령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유양소가 있었고, 향리가 있었습니다. 향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방, 호방, 예방, 수령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죠. 보조하는 사람이죠. 유양소는 향리를 감시하고요. 유양소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양반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양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구향이라고 할 수 있어. 구향. 그 지역에서 유지로 지냈던,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한타까리 했던 그런 양반들이 구향. 그게 이제 유양소에 있는 옛날 사람들. 막 향회도 조직을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향리와 수령의 권위가 높아지고 분홍층이 여기에 붙어. 분홍층이. 막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막 해주는 거야. 이런 얘네들이 이제 신향이 되는 거야. 그 고을에 새롭게 나타나는 신흥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향과 신향이 싸워서 이거 향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향촌의 사족들, 양반들, 구향의 힘은 약화돼요. 점점점. 나중에 유양소 폐지시키거든요. 정조 때 유양소 폐지되고 수령과 향리에게 좀 힘을 실어줘. 근데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세도정치 때 이런 탐관오리들의 탐악을 나타나게 되는 좀 하나의 길을 타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향촌 세력, 향리 수력과 결탁한 분홍층, 얘네들이 신향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경은 신향이 강해진 건 아닌데 얘네들이 결국 이제 싸우게 됩니다. 구향 신향이 향전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후기 관건 강화의 결과 수령과 아전에 대한 농민 수탈이 강화되고 향회는 그냥 자문기구로 점점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유양소는 나중에 폐지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구향의 힘은 어느 정도 약화된 거. 약화되었지만 새로운 향촌 세력 신향이 강해진 건 아니다. 얘가 약해진 건 맞고요. 신향이 강해진 것보다 신향층이 나타났다, 대두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써놓은 것 같네요. 신향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사족을 대신해서 관건이 향촌을 장악했다. 관건이라는 건 수령과 향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향과 신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전은 구향과 신향이 싸우는 걸 향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좀 어렵게 문제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임용고시 봤을 때 향전이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사회변혁의 움직임, 그 천주교랑 동학은 필기를 할게요. 동학, 그 천주교 요런 거는 사회가 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좀 뭔가 흉흉한 분위기면은 사이비 종교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전에 우리나라가 IMF가 있었고 좀 생활하는 게 힘들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 2000년도가 되면은 밀레니엄이라고 그래가지고 1999년에 막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가 많이 나타나면서 휴거설이 유행을 해서 휴거. 나라가 이제 그냥 인류가 망한다. 휴거. 다 천국에 간다. 그래가지고 각종 사이비 종교에다 돈 날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밀레니엄 2000년 되고 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고 전염병이 돈다던가 자연재해가 나타난다던가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새로운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난 종교가 바로 동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들여온 거에 바로 서학, 천주교인 거죠. 그래서 사회 변혁의 움직임, 조선 후기에 안 좋은 분위기 때 이렇게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변혁의 움직임.
사회 변혁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그 배경이 무엇이냐? 조선 후기에 뭔가 이제 신분제도 흔들리게 되고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도 생기지만 엄청나게 못 사는 사람도 생기고 빈부격차도 좀 심해지고 막 이때 정치가 세도 정치였기 때문에 막 일부 가문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왕권은 약하고 사회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치가 제대로 안정이 안 되니까 사회 불안이 점점점 심화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도 정치, 신분제는 흔들리죠. 자, 그리고 이때 또 파란 눈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막 프랑스 배가 나타나고 막 네덜란드 배가 갑자기 막 진입하고 그러면서 이양선이 이때 막 나타나요. 이때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 막 통교하자고 외국 배들이 막 항구에서 나타나. 이양선이 출몰해서 얘네들과 교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이 많았어. 흥선대원군은 나중에 세국 정책을 했지만 어쨌든 이양선이 출몰하고 뭔가 불안불안해. 거기다가 플러스 전염병까지. 여기서 이때 유행했던 전염병이 바로 마마. 우리가 호환 마마라고 하는 마마. 얼굴을 이렇게 막 곰보처럼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천연두. 들어보셨죠? 마마? 그래서 이때 막 마마가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 막 간 빼먹고 막 그랬어요. 애기의 생간을 먹으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그럴 정. 이땐 전염병이 돌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자연재해도 심했습니다. 뭐 이때 막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도 있고 흉년과 가뭄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세금을 독촉을 하는 거야. 이런 탐관우리들, 막 향리나 막 이런 수령들, 사또 이런 애들이 막 엄청난 가렴 주고 막 못 살게 막 세금 걷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막 열받죠. 그래서 농민들이 반항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도적대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새로운 사상들, 막 예언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할 거고, 뭐 정시황조가 나라를 세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미륵불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막 구슬하고 막 샤머니즘 뭐 이런 식의 이러한 흉흉한 분위기였다. 요런 와중에 천주교가 전래되는 거죠. 천주교는 어떻게 전래가 됐냐면 처음에는 그 성경책으로 전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문으로 전래가 됐다. 그래서 천주교는 서양에서 온 학문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서학으로 이야기합니다. 서학으로 전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실학자들, 그런 좀 공부는 어느 정도 했지만 좀 트인 사람들, 남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여와요. 남인. 그래서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유배 보내고 많이 그러잖아요. 남인 실학자들이 많이 수용을 했다. 그래서 좀 힘없는 남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천주교를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정부의 말만 좀만 안 들어도 천주교 신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지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를 결국에는 박해하죠.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왔지만 천주교는 아주 어렵게 들어와서 많이 죽었어요. 실제 프랑스 그런 신부들도 많이 목 날아가서 많이 죽고. 어떤 식으로 왜 박해했냐면 제사를 거부하니까. 이것이 엄청난 우리나라 이슈를 일으키죠. 제가 제사라는 게 천주교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니까 귀신은 없다. 이런 제사 같은 거 지낼 필요 없다. 그냥 기도하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엄청 어떻게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걸 안 하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또 평등사상.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뭐 이런 내세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반들한테는 거슬렸던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결국 정조 때도 박해가 있었지만 큰 박해는 신유박해. 신유박해는 정순왕후가 사실 자기가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사람 다 죽이기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냥 천주교를 몰아버려가지고. 신유박해는 순조 때.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세국정책 하면서 이제 병인박해.
병인박해 때문에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병인양요. 그래서 병인박해.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지만 어쨌든 고종 1년이기 때문에 고종으로 씁시다. 그래서 이때 진짜 많이 죽어요. 여러분 절두사 순교지라고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때 목을 너무 많이 잘랐던 절두사 순교지가 있어요. 거기 김대건 신부도 그 근처에서 죽었고, 그래서 이때 뭐 난리 났죠. 엄청나게 진짜 수천만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막 숨어있다가도 막 굶어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막 동굴에 숨어있다가도 죽고. 어제 천주교 박해, 이렇게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천주교의 대항에서 나타났던 게 바로 동학이죠. 서학의 반대 동학, 우리 것. 그래서 동학이 우리나라 스스로 발생이 됩니다. 동학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재우가 인내천의 사상을 가지고 창시했다라는 거. 근데 좀 짬뽕이에요. 이 동학은 유교, 불교, 그리고 신선사상. 이거 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불선에서 선이 뭐지? 그런데 신선사상의 선자예요. 도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여기다가 민간신앙, 막 샤머니즘, 그리고 약간 서학적인 내용도 좀 있어. 막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식의 막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된 게 이제 동학인데, 결국 그 인간은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리고 평등사상. 이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많이 호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 동학은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반외세적인 우리 것, 서학의 반대잖아. 우리 것, 반봉건, 반외세. 동학하면은 요것이 딱 기억이 나야 되죠. 반봉건이 평등사상이란 소리예요. 이런 신분제도에 반대한다. 그리고 반외세. 외국에 의존하는 거, 외국과 개항하는 거 반대한다. 반봉건, 반외세.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발달한다는 거. 그래서 최재우가 차용을 하고 최재우 죽이고 혹세무민한다. 인간 뭐 이렇게 백성들을 속인다. 막 이래가지고 사형시키고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해서 그 종교의 조상, 가장 첫 번째 교조인 최재우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해서 교조 신원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최시영, 이대 교주 최시영이 교단을 정리하죠. 뭐 동경대전 용담유사 막 책 만들어가지고 교단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교조 신원운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죠. 아주 가장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급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제가 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불안한 상황에서 천주교가 전래되고 동학이 발생되었다. 요게 다 176쪽의 내용입니다. 176쪽 교재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교재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6쪽까지 필기 다 했고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빨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78쪽에 9번하고 1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하고 11번.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주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해법이라고 불린 2번. 선해청? 선해법? 대동법인가 보다. 그쵸?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많은 이득을 취하던 박납의 패단 줄치고 대동법이죠. 광해군 때 실시하였다. 자, 대동법.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죠. 결작을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균역법에 대한 거. 1개월당 4에서 6도로 고정시켰다. 4도 정도로. 영정법. 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했다. 신의 통공 정조가 한 거. 정답은 5번이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1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지난해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모시밭, 상품 작물이 막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남쪽으로는 일본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청해 연경과 통한다.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되었다. 맞죠?
건원중보와 해동통보 이게 아니지. 상평통보가 나와야지. 건원중보와 해동통보는 고려시대 화폐예요. 덕대 광산 전문적 경영 맞고 도고성장 맞고 공인활동 맞고 정답은 생뚱맞은 2번. 자,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볼게요. 자, 180페이지 아이고 잘못 눌렀다. 180페이지에 화폐와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아까 요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화폐를 정리해드렸죠?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화폐 순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당백전이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준공하기 위해서 제일 나중이겠죠? 상평통보가 인조 때 중간, 조선통보가 조선 초기. 그래서 가다나 2번이 되겠네요. 2번.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화폐 옆에 것도 15번도 화폐 문제니까 14번 풀죠. 14번. 한국사 스피드 퀴즈 하고 있는 애들이. 얘네 너무 역사를 사랑하는 애들인가 봐. 한국사 스피드 퀴즈라고 있어. 자, 조선 후기 지주나 대상인들이 동전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간직해두고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동전 유통행의 부족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전황. 그죠? 4번. 나머지는 설명할 거 없겠죠? 광작은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되었다. 방락 다른 데서 사서낸다. 잠체, 몰래채굴, 향전, 구양과 신양의 다툼.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사회 파트 부분에서는 그렇게 또 문제가 어렵게 꼬아 나오진 않으니까 내용은 많지만 열심히 어느 정도 공부해 놓으시면은 문제 푸는 데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진도 많았는데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